제 여자친구가 이걸 하지 말라고 했지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약간의 경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연은 제가 평소에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한다고 느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전반, 특히 제 경력에서 월스트리트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 회사인 21을 공동 설립했고 억만장자들, 큰 거래, 큰 사업, 정치인, 대통령, 정부와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본질이 아닙니다. 저는 젊은이의 일원입니다. 저는 60세 억만장자도 아니고 제롬 파월, 제이미 다이먼, 도널드 트럼프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고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제 세대와 그보다 어린 세대에게는 이야기되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방식은 연평균 성장률이나 수십억 달러, 부자가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는 밀레니얼 선언문입니다. 이 강연은 젊은이로서 우리가 물려받은 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스트라이크의 창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이고 21의 창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젊은 남자,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이건 제 코딩 부트캠프 졸업 사진입니다. 제 아버지, 계모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계모에게 문자를 보내서 이번 강연이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 거라고 말했더니 제가 비트코인과 함께 자랐다고 모두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가 2013년에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하던 빈방 사진을 봤을 겁니다. 이건 2014년에 제가 안드레아스를 약 20명이 있는 방에서 들었던 사진입니다. 지금 저는 유럽에서 엄청난 군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첫 비트코인 기조 연설이었습니다. 2015년에 한바에서 했습니다. 정말 축복받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첫 비트코인 기조 연설에는 약 4명이 있었고 그중 3명이 제 가족이었습니다. 그 한 명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건 2013년 크리스마스 때 제 가족 사진입니다. 이 폰들은 우리 아이들의 폰이고 이건 비트코인이 담긴 선물 카드입니다. 제 아버지는 아마 우리 신발을 사느라 대를 이어가는 부를 썼을 겁니다. 이 슬라이드의 요점은 제가 마이클 세일러, 제이미 다이먼, 제롬 파월, 도널드 트럼프보다 젊다는 겁니다. 저는 대학 중퇴자였지만 컴퓨터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었고 서구 미국의 낙관주의와 기회의 꿈을 가졌습니다. 2013년에 비트코인이 담긴 아이폰을 가졌습니다. 살아가기에 나쁜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제 어린 시절이기도 합니다. 이건 10대 자살수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합니다. 이건 청소년 과다복용 사망수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합니다. 집에서 보고 있는 아이들, 여러분 중 몇 명이 동급생 친구를 묻어야 했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관중에서 손을 드는 분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친구 중 몇 명이 실수로 펜타닐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제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관중에서 손을 드는 분들이 보입니다. 제 친구들은 모두 빚을 지고 있습니다. 18살에 빚에 덫에 걸립니다. 교사가 되고 싶거나 사업가가 되고 싶거나 예술가가 되고 싶다면 하버드에 가기 위해 25만 달러의 빚을 져야 합니다. 차를 운전하고 싶어도 빚, 일상 비용을 충당하려 해도 빚, 집을 소유하려 해도 빚입니다. 그래서 이상합니다. 제 세대는 기술과 기회를 가졌고 서구, 영국, 유럽, 미국의 일원입니다. 하지만 뭔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세대는 그걸 느낍니다. 텔레비전에서 제이미 다이먼 같은 사람들을 보면 정장 입은 사람들을 놀리는 걸 넘어 고통스럽습니다. 이 헤드라인은 밀레니얼 세대가 대공황 이후 가장 무서운 재정적 미래를 마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공황 이후입니다. 제 또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관중에서 부모님들을 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경제가 호황이라고 생각합니까? 건강합니까? 행복합니까? 진지하게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목요일에 이 강연의 다른 버전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가와서 제 아이가 한 굴제를 먹고 있다고, 이혼을 겪었다고,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강연에서 전하고 싶은 주요 메시지 중 하나는 돈과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미친 소리로 들리고 싶지 않습니다. 설명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회와 경제에 도달했습니까? 10살 아이들이 아이폰을 가지고 있고 AI에 접근할 수 있지만 약을 먹고 우울하고 음식이 독입니다. 세계대전을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간단히 역사부터 말하겠습니다. 1944년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세계는 황폐해졌습니다. 세계대전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저는 미국 역사 수업에서 미국이 이겼다고 배웠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아무도 이기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전쟁에서 이긴다는 건 없습니다. 세계대전 후반 미국은 우리가 이겼다고 가장 많은 금을 가지고 있고 가장 강한 경제와 제조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세계를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통화를 금에 연동했습니다. 브레튼우즈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건 그 회의 사진입니다. 전쟁 후 모두가 모여서 서로 죽이는 걸 멈추고 호텔에 모여 달러를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너희는 약하니 달러를 금에 연동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게 브레튼우즈 협정입니다. 조금 역사적으로 회의에서 세계은행을 설립했고
금을 온스당 35달러로 고정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고정한다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100년 전에는 아마 더 어리석었을 겁니다. 30년 넘게 세계는 달러를 사용하며 성장했고 세계 대전을 넘어섰습니다. 더 크고 나아졌습니다. 닉슨 쇼크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계속했고 너무 많은 돈을 썼습니다. 프랑스가 말했습니다. 금을 돌려줘. 달러는 믿을 수 없어. 너희가 금보다 더 많은 달러를 찍고 있잖아. 내 돈 돌려줘. 미국은 말했습니다. 내 금은 이제 내 금이야. 이 종이 쪼가리 가지고 놀아. 새로운 번영을 구축하는데 세 번째 필수 요소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인플레이션 억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달러의 위치를 화폐 안정의 기둥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지난 7년 동안 매년 평균 한 번의 국제 통화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위기에서 누가 이익을 얻습니까? 노동자가 아닙니다. 투자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부를 생산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익을 보는 건 국제 돈 투기꾼들입니다. 그들은 위기에서 번창하고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투기꾼들은 달러의 전면전을 벌였습니다. 한 국가의 통화 강도는 그 국가의 경제 강도에 기반합니다. 미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재무장관에게 투기꾼들로부터 달러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코널리 장관에게 달러의 금 또는 기타 준비 자산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단, 화폐 안정과 미국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금액과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1971년에 미국은 금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1974년에 페트로달러를 설립했습니다. 페트로는 석유, 에너지의 약자입니다. 모두가 우리가 찍는 이 종이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한계 비용으로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말했습니다. 석유를 달러로 가격 매기면 많은 무기와 폭탄을 줄게, 사람들을 망쳐놓을 수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달러는 폭력을 통해 석유로 뒷받침되었습니다. 그들이 정장을 입고 전문적으로 보이지만 인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1981년에 금융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달러를 찍고 나머지 세계가 열심히 일하고 시간과 노력을 희생해서 우리가 찍는 종이를 받는 이 아이디어를 계속 유지하려면 은행과 기관을 규제해서 무제한 대출, 무제한 부채, 무제한 성장을 가능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건 레이거노믹스였습니다. 미국인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로널드 레이건은 이상한 수학을 발명한 옛 대통령입니다. 오늘날 정치인처럼 차트를 꺼내 숫자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세금을 줄이고 이자를 여기로 옮기면 나는 천재야. 모두가 좋아합니다. 하지만 적자는 계속 커졌습니다. 당연히 그 부채는 갚아야 합니다. 2008년에 대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와 세계의 모든 금융기관이 파괴되고 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구제했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거기 있습니다. 항상 관련이 있죠. 오늘날 우리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시장에 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나머지 주식은 그저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젊은이로서 경제가 호황이라고 주식시장이 있어서 운이 좋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7개 회사는 호황이지만 나머지 주식시장은 형편없습니다. 그들은 자유와 번영을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건 미국이 제재하는 국가의 증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이를 찍어서 강제로 사용하게 하고 그 접근을 무기화합니다. 그들은 파란색 당, 빨간색 당, 좌파, 우파, 트럼프, 바이든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맥락이 필요하다고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이 숫자가 더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국내 총생산 비율로 보면 제2차 세계대전 때보다 부채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배웠는데 우리는 전쟁 중이 아닙니다. 늘 전쟁 중이지만 세계대전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일자리, 성장, 소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월스트리트에서는 그렇지만 제 친구들은 아닙니다. 세 번째 챕터는 우리가 선택한 딜레마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건 서구, 미국에서 우리가 이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전 대통령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로버트 트리핀이란 경제학자를 아십니까? 그는 트리핀 딜레마라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세계 기축통화로 선택된 국가의 통화는 지속적인 적자를 유지해야 하며 이는 국내 안정과 세계 수요 사이에 긴장을 만듭니다. 세계 기축통화가 되려면 세계 성장과 자국민의 건강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간단히 생각해보면 전 세계가 달러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설계했습니다. 그들은 달러를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나라의 역할은 달러를 찍어서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는 달러를 찍어서 세계에 나눠주고 그 대가로 석유, 에너지, 음식, 아이폰, 침대,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걸 얻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노동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수출하지 않습니다. 종이를 찍어서 세계에 주고 진짜 물건을 받습니다. 누가 그 시스템에서 이익을 봅니까? 세계와 엘리트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봅니까? 모든 것에는 비용이 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돈을 찍을 수 있다면 왜 세계 기아, 빈곤, 우울증이 있습니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합니까? 1994년에 또 다른 유명한 경제학자 제임스 골드스미스가 말했습니다. 경제가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증가하고 빈곤층이 늘어나며 전 세계 도시에서 도시 빈민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으며 권력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만연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1994년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결정을 내린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그는 서구의 중산층을 비우고 우리 문화를 파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파괴하고 식량 공급의 질을 파괴한다고 했습니다. 제 말로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시고 제 온라인 책을 읽어보시면 그와 제임스 골드스미스가 설명하는 건 우리가 알았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이게 서구를 파괴할 거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미국 주택부 차관보였던 그녀는 정부의 일원이었고 클립에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알았다고 트위터에 올리겠습니다. 그녀는 중산층을 파괴할 거라는 걸 알았고 음식을 도구로 만들 거라는 걸 알았고 일자리를 수출하고 젊은이들에게서 훔친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헨리 H. 파울러는 근본위제를 포기하기 전 마지막 미국 재무장관이었습니다. 1968년에 그는 전 세계를 위해 준비금을 제공하는 건 한 국가와 한 통화에 너무 벅찬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세대를 위해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달러를 수출하지만 일자리, 건강, 안정, 복지를 수출합니다. 돈을 찍는 비용은 달러로 지불되지 않습니다. 종이로 지불되지 않습니다. 그 비용은 우리가 이 방에 있는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지불합니다. 세계 기축통화 지위가 초강대국인 것처럼 제가 운이 좋다고 팔았습니다. 그건 질병입니다. 가정은 1971년 이후로 어땠습니까? 여성당 출생아 수를 보면 우리는 인구 위기에 있습니다. 돈을 찍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미혼 여성에게 태어난 아이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이건 인종과 무관한 세계적 문제입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세계를 성장시키는 중위 연령은 어떻습니까? 이혼율은 오늘날 50%입니다. 유튜브로 이걸 보는 아이들 중 몇 명이 고통스러운 이혼을 겪었습니까? 저는 겪었습니다. 제 가족 사진에서 계모를 보여드렸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보며 우울증을 겪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돈을 찍기 시작하자마자 우리 몸에 산업 폐기물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찍고 사회의 근간을 수출하고 모든 걸 생산의 한계 비용으로 만들면 음식이 병들게 됩니다. 1971년 이후 우리는 소고기, 달걀, 우유를 덜 먹고 옥수수, 식용유, 쌀을 더 먹습니다. 비만은 어떻습니까? 미국에는 2살짜리 비만이 있습니다. 1971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데 드는 비용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기대 수명은 서구보다 10년에서 15년 깁니다. 의료비와 인구 증가를 비교해보세요. 우리는 모두 병들어 있습니다. 대사질환, 암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971년에 시작됐습니다. 주택 위기는 어떻습니까? 주택은 훨씬 비싸졌지만 우리는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합니다. 뉴욕과 보스턴의 주택과 그 사람들이 받는 급여를 보면 이전에는 집을 사기 위해 저축하는데 시간이 덜 걸렸습니다. 이제는 10년이 걸립니다. 불평등은 어떻습니까? 시간당 보상과 순생산성을 보면 95%의 부의 증가와 나머지 우리를 보면 1971년에 시작됐습니다. 제 나이의 젊은이들이 부모님 집 지하실에 사는 비율은 대공황 때보다 높습니다. 대공황 때보다 더 많은 18배서 29세 사람들이 우울하고 일자리가 없고 빚 때문에 부모님 집에 삽니다. 빈곤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미혼모가 빈곤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비율이 1971년에 시작됐습니다. 돈을 폄하하고 일자리를 수출하고 이혼을 겪게 하고 한구울제를 먹게 하고 친구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충분하지 않아 자살하는 걸 보게 하면 그들은 범죄자가 됩니다. 수감자 증가도 1971년에 시작됐습니다. 이 기조연설에서 돈이 권력이라는 게 분명해지길 바랍니다. 돈을 통제하는 자가 사회를 통제합니다. 누가 번영하고 큰 집을 갖고 행복하고 가정을 이루는지 누가 고통받고 괴로워하는지를 그들이 결정합니다. 제가 한 나라의 돈을 발행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누가 법을 만들든 상관없습니다. 법체계나 규칙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찍느냐가 전부입니다. 하이에크는 법, 언어, 돈이 사회의 3가지 자발적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법과 언어는 발전이 허용됐습니다. 돈은 원시적 형태로 시작된 순간 멈췄습니다. 동전이 나온 후 200년, 300년 동안 정부가 손을 대서 더 이상의 발전을 막았습니다. 정부는 돈이 발전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실험할 수 없습니다. 돈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며 악화됐습니다. 발전은 대부분 정부의 발명, 대부분 돈의 남용이었습니다. 저는 코널리 장관에게 달러의 금 또는 기타 준비 자산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통화 정책이 좋은 일을 한 적이 있나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의 비국유화를 주장하는 겁니다. 사회의 새 기둥은 법, 언어, 돈입니다. 법과 언어는 발전이 허용됐지만 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돈을 찍기 시작하면서 돈을 통제했습니다. 법, 언어, 돈은 윤리적 질문입니다. 이건 경제학 강의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연평균 성장률이나 금과의 성과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말할 수 있고 출판할 수 있고 재산을 소유하고 재산을 방어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돈을 발행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젊은이로 자라면서 우리는 이게 경제 문제나 수학 문제라고 속아왔습니다. 이건 윤리적 문제입니다. 돈을 찍는 건 도덕적 위반입니다. 정부 부채는 제게 시간 여행입니다. 여러분은 미래로 가서 제 자원과 제 아이들의 자원을 전쟁, 어리석은 법안, 돈 낭비, 부채 증가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은 이들의 자원을 그들의 동의 없이 빌립니다. 피아트는 경제적, 미국 대 러시아 대 중국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위반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제 좀 더 밝은 분위기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짓습니다. 이건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도구 제작자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말했죠. 우리가 고등 영장류와 구분되는 건 도구 제작자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열대우림에서 춥고 배고프던 인간들이 불을 발명했고 사냥하고 채집하며 죽거나 죽여야 했던 이들이 창을 발명했고 사회를 확장하고 번영하고 싶던 이들이 바퀴를 발명했고 정보가 자유롭고 억압받기 싫었던 이들이 인쇄기를 발명했고 에너지를 원했던 이들이 전기를 발명했고 우리의 마음을 위한 자전거를 만들고 싶었던 이들이 컴퓨터를 발명했고 모두에게 자유로운 발언권을 주고 싶었던 이들이 인터넷을 발명했고 누구도 깰 수 없는 도덕적 법을 원했던 이들이 비트코인을 만들었습니다. 제 세대가 이해해야 할 것, 우리를 비판하는 언론이 말하는 건 비트코인이 헤지펀드 형들만을 위한 거라고 젊은이들이 클럽에서 병 서비스를 받고 파티하며 마이애미 요트에서 노는 거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제 세대는 많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방의 부모님들께 물어보세요.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제게 비트코인은 도덕입니다. 컴퓨터 코드, 자산, 네트워크 이전의 도덕적 코드입니다. 비트코인의 도덕은 무엇입니까? 검열하지 말 것, 인플레이션 시키지 말 것, 당신이 누구든 얼마나 많은 총을 가졌든 누가 대통령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도덕적 코드는 인플레이션 시키지 말 것, 몰수하지 말 것, 비트코인은 재산이고 당신의 재산입니다. 위조하지 말 것, 훔치지 말 것. 비트코인이 월스트리트가 사랑하는 최고 성과 자산이기 전에 윤리와 도덕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돈을 찍은 세기의 비용을 치른 인간들이 원하는 세상입니다. 도둑질 없음, 인플레이션 없음, 검열 능력 없음,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받고 몰수와 위조 능력 없음. 지금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걸 빠져나갈 수 있느냐입니다. 유튜브로 보는 젊은이들에게 정말 이해시키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터무니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팔렸습니다. 후디를 입고 여기 있는 제가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숫자에서 힘을 얻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암호학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믿고 이 방의 모두와 전 세계에서 이를 방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5년 전 제 트윗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비트코인에는 낙관적이지만 비트코이너에는 비관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비트코이너 없는 비트코인은 그냥 사용되지 않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비트코이너가 비트코인입니다. 합의 규칙을 시행하는 노드는 인간이 운영하고 방어합니다. 비트코인에 낙관적이라면 비트코이너에도 낙관적이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자산 이전의 철학이고 네트워크 이전의 운동입니다. 비트코인은 전쟁, 정부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수학 때문입니다. 숫자를 개념화하기 어렵습니다. 100만 10억 미국 정부의 조단위 부채를 듣습니다. 100만 초는 약 일주일 반 전입니다. 10억 초는 32년 전입니다. 조초는 얼음 밑에 있던 때입니다. 비트코인은 우리가 정말 큰 숫자를 만들어서 어떤 전쟁, 총, 돈 찍기, 억압, 폭력으로도 풀 수 없는 숫자에서 힘을 얻습니다. 제 머리에 총을 겨누어도 수학은 풀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재산권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제 집을 털려면 저를 죽이면 집이 남습니다. 제 금을 털려면 저를 죽이면 금이 남습니다. 제 비트코인을 털려면 저를 죽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제 머릿속 숫자입니다. 1000개 태양의 에너지를 써도 제 개인 키를 깰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힘은 숫자에서 나옵니다. 줄리언 어산지가 말했죠. 우주는 암호화의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도덕적 코드와 세상을 만들어 이 태어난 혼란에서 벗어납니까? 평화롭게 수학으로 합니다. 우리는 숫자와 서로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권력 균형을 뒤집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서 어떤 미국 정치인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 키를 소유하고 제 노드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진정한 힘은 정치적, 군사적이 아니라 수학적입니다. 우리는 폭력이 필요 없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시위하고 전쟁할 필요 없습니다.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정치인, 선생님에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정말 큰 숫자만 있으면 됩니다. 정치적 호의, 로비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돈으로 사용하는 모든 것, 종이, 집, 금, 주식시장은 방어하기 위해 많은 폭력이 필요합니다. 제이슨 로리가 말했죠. 인간의 생명을 낭비하지 않고 화폐화된 부를 방어하는 건 모든 와트의 가치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혁명입니다. 시위하고 싶다면 비트코인을 사세요. 시간이 지났지만 이 강연의 요점은 취약해지고 싶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에서 회의를 하고 성공한 나이 든 사람들과 있으면서 이상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태어났고 마음으로 공정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제이미 다이먼과 공감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후디를 입는 진짜 이유는 제가 뜨겁고 땀을 흘리고 있지만 제가 부모 억만장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 억만장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건 저와 제 세대가 아닙니다. 저는 취약하고 공감할 수 있게 나오고 싶었습니다. 후디를 입는 건 아이들이 후디 입은 사람을 보고 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쟁 속에 있고 대공황 수준으로 불리한 상황에 태어났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마지막 눈물을 닦고 나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최고 경영자가 되면서 배운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개인적 책임이 사회의 조화를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최고 경영자가 되고 사람들이 저에게 의지해서 임대료를 내고 아이를 먹일 때 책임이 여기서 멈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를 낳을 때 그 책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태어나지 않았고 선택하지 않았지만 다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책임은 어딘가에서 멈춰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싫거나 멋없다고 생각하거나 월스트리트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다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려는 겁니다. CNBC와 CNN이 우리를 비트코인 부로 고래버리지 테크 중독자라고 비난하는 렌즈가 아니라 저 같은 아이와 삶을 살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 싸우는 기회를 원하는 세대로 봐주세요. 저는 달러를 전혀 소유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바닥에서 샀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지만 우리 돈에는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입장을 취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 강연이 비트코인을 도덕적 선택으로 우리가 불, 인쇄기, 컴퓨터를 발명한 것처럼 행복하고 돈을 저축하고 우울증 없이 살고 가정을 이루는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수학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길 바랍니다. 투자가 아닙니다. 13년 동안 50% 연간 성장률은 멋졌습니다. 아이들 용어로 하면 쩔었죠. 하지만 먼저 혁명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목요일에 이 강연의 다른 버전을 했는데 그 후로 많은 부모님들과 사람들이 다가와서 제 아내가 자살했다고, 제 아이가 암에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전하고 비트코인을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능가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 설교하는 메시지를 충분히 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렌지 필을 하는 모든 사람, 여러분이 비트코인으로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할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윤리적인 돈을 선택하고 자유를 선택하세요. 감사합니다.